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2월 시사상식입니다. 오미크론이 안 죽고 있죠. 예, 어떻게 보면은 이게 또 대유행이라는 관점을 떠나서 이제는 어느 순간 우리 주변에 항상 상존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퍼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수그러들더라도 그게 또 다시 어떻게 변이될 것인가 또 바뀔 것인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일상이라는 것이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의 일상이 되어버린 그런 게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이제 상식이란 차원에서 우리가 이걸 공부하는 게 아니라 너무나도 우리 주변에서 항상 일어나는 것이기에 어떻게 보면 문제로서의 가치가 없어지는 수준까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래서 이제는 코로나 자체보다는 바로 이 백신 패스, 방역 패스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나오게 됐습니다. 많이 이슈가 됐었죠. 그래서 이 방역 패스라는 것에 대해서 시행을 하게 됐었을 때 방역이 된 사람만 이동을 하거나 자유를 준다라고 하게 되는데, 엄밀하게 우리나라가 이거에 대해서 정말 많이들 반발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불안해하고 있고, 하지만 백신에 대한 신뢰도에 대해서 이걸 신뢰할 수 없게 얘기하는 거기도 하겠죠. 그러나 어디든 그렇습니다. 외국의 사례가 우리의 사례와 반드시 같은 것은 아니죠. 어떤 거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외국의 사례를 들여오기를 너무나도 간곡하게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어느 상황에서는 또 자기한테 맞지 않으면 외국이 우리나라하고 같는가라는 거에 대한 제안을 하기도 하죠. 자유라는 건 그렇습니다. 이 자유주의라고 해서 개인주의와 유사한 그 자유주의는 자신의 자유를 유지하기 위해서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하는 것을 개인주의, 자유주의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어찌 보면 또 다른 행위에 대해서 나의 이득을 보기 위해서 다른 것을 하지 않게 되는 건 이기주의에 가까운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부는 강행하겠다 했지만 법원은 아니다, 이것은 아니다라고 했죠. 사실은 이것을 제대로 강화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의 명령을 내리거나 아니면 좀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될 텐데, 대선이란 게 앞당겨져 있다 보니까 이 대선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또 국민들에게 반발을 살 수 있는 그런 행위를 하는 게 또 불안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한편으로 이 방역 패스가 진행되지 않았기에 갑자기 접종률은 또 상승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눈에 보기에는 이 방역 패스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아 보이는 게 아니라 이 방역 패스를 거부하는 사람들 때문에 또 불안해하는 또 다른 사람들이 있다는 거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백신에 대한 부작용이나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위험이라는 거에 대해서 어떤 것이 덜 위험하고 더 위험한지 판단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코로나로 죽는 사람보다 백신 때문에 죽는 사람이 더 많다라는 사고가, 그런 두려움이, 불안감이 이제 지금의 이러한 방역 패스에 대한 거부를 만든 게라고 아닌가 싶습니다. 제 주변은 다 맞았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3차까지 일찍이 완료하고 강의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맞지 않게 되면 어떤 활동이나 이게 쉽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3차 접종까지 완료가 된 상황이고, 이 방역 패스 같은 경우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페널티를 주고 있는 것 중에 하나죠. 보시다시피 지금 해외 백신 패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 이제 보건 패스라고 해요. 여기서 이제 이 관리 법안에 따라서 어떤 이동이나 이런데 자유에 대한 제한을 걸기도 하죠. 프랑스는 어떻게 보면 이런 자유라는 데 대해서 굉장히 사람들이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주 이용 시설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이런 백신 패스가 없게 되면 함부로 다니지 못하는 게 이 나라의 법칙 중에 하나고, 그러다 보니 이런 법에 대해서 반대하는 시위가 굉장히 다개하게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고요. 이탈리아가 왜 굉장히 이전에 일찍 퍼지게 됐냐면, 중국인들이 이탈리아에 있는 여러 가지 부동산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투자한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관광에 대해서도 중국산에 관광할 때 이탈리아는 가장 선호하는 관광지였죠. 근데 이쪽에 관광이라는 것이 아시다시피 보고 되게 편안하게 다닌다 보니까 이런 것에 너무 노출이 많이 된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 50세 이상에서 맞게 된다, 직장 내 방역 패스, 직장에 다니는 사람 무조건 해야 된다 나오게 되면서 모든 근로자 대상을 의무화시킨 게 이탈리아의 특징입니다. 이탈리아는 어떤 반발보다도 자기네들이 워낙 심각하게 겪었다 보니까 이란 패스에 대한 반발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약한 편에 들어가게 됩니다. 독일은 3G를이라고 하죠. 백신이나 완치나 검사가 나는 것에 대해서 구분은 어느 정도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1분기 내에 이제 전체 다 백신을 맞게 하려고 하고 있고, 보시다시피 6세 이하를 제외하고는 초등학교에 가는 친구들도 다 맞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스트리아도 보이시죠? 대규모 행사나 고위험 시설 같은 데서 이렇게 하게 되고, 백신이나 완치 같은 경우는 인정을 해주고 나머지 같은 경우 음성 확인 증명서를 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쪽은 굉장히 강력한 벌금을 때리고 있죠. 500만 원 정도씩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덴마크 같은 경우 코로나 패스가 있죠. 현재 입국 시에만 활용되고 있는데 유럽 내에서 가장 일상적으로 시행된 나라가 여기입니다. 그래서 접종 완료 6개월까지 나온 대로 코로나 패스를 인정하게 되면서 국가를 다니는데 제한이 없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위드 코로나의 상징이 어떻게 보면 스웨덴과 덴마크의 가장 특징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의 사례입니다. 그래서 행정법원에서 실제로 하게 되는 거고, 재판 부스 보시면 12개씩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 행정법원의 모습을 보게 되면 실제 행정법원이 행정소속사건을 1심으로 심판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행정처분이 있고 나서 심판과 소송이 이루어졌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행정심판 거친 뒤에 행정소송 제기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 어떤 국민의 권익의 침해에 대해 문제가 된다 그래서 받게 된 것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제는 심판을 거치지 않아도 소송이 가능하게 바뀐 것 중에 하나가 행정법원의 특징이다라는 거. 그래서 행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심판 소송들이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국가마다 지금 하게 되는 우리 시대고시 책에서 나와 있는 것들도 있는데, 기타 나라들도 보이죠. 2차 접종 완료자 입국을 허용하고 있다. 즉 여행객을 받고 있는 데가 호주 같은 나라고요. 케냐 같은 경우는 공공서비스 때 백신 패스 적용 저 정도로 하고 있는데, 아프리카는 지금 약간 통제가 안 되고 있는 실정이죠. 루마니아는 아예 야간 통행 금지를 걸었고, 네덜란드는 아예 락다운을 걸어버렸습니다. 선진국에선 이렇게 안 한다라는 얘기는 이제는 할 수가 없게 됐어요. 어디는 강력하고 어디는 강력하지 않고, 결국 국가마다 그 나라에 맞는 정책을 골라주는 게 지금의 방역 패스의 입장이고요.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선거하고 걸린 것 때문에 약간 애매하게 된 입장이 아닌가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이때가 이 국민의힘 내역 논란이 있기 전에 바로 있었던 그날 아침의 모습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국민의힘 내용이 논란이 됐고 갈등이 그쪽 봉합됐다라고 하게 되는데, 지금 똑같은 마스크에 똑같은 얼굴이 지금 우리 사진인데, 이게 오전의 모습이고, 우리 시대고시 책에 나와 있는 거는 바로 이제 이진석 대표가 오게 됨으로써 이게 봉합이 됐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준석이 오게 됨으로써 이제 다시 손을 잡게 됨으로써 일시적으로 윤석열 후보가 이제 어느 정도 그 지지율이 올라가게 됐죠. 이에 대해서 어떤 변화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당시 입장에서 보자면 이제 선대위도 새로 구성하고 모든 것을 판을 가려고 하다가 이제 이 상황에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그 부인 리스크죠. 김건희 리스크가 있게 되면서 어떤 녹취록이나 기타 등 나오게 되면서 흔들거리는 상황에 어떻게 보면 이준석과 손을 잡은 거는 너무나도 당연한 선택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의원총회에서 기다리게 되다가 10시에 있다가 이 대표 성토장이 되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다가 결국에 여기서 이제 돌아오게 된 게 이준석 대표가 돌아오게 됐고요.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여기에 대해서 성토라기보다는 함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몇몇 선대위의 입장에서 약간은 이제 이준석 대표에 대해 각을 세우는 모습을 본 사례들이 많이 있었고, 이게 어떻게 보면 나이를 가지고 얘기를 하거나 또는 정치적 경험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의총장이죠. 의원총회가 이루어지는 장입니다만 정당 소속에서 같이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회의를 하게 됐고, 여기서 이제 상임위원회에 전달하는 내용이나 여러 가지 자리들을 결정하게 됩니다. 당연히 의원총회는 일반적으로 비공개인데 지금 이때는 좀 상황이 달라서 이렇게 노출을 했었던 상황이고요. 보시다시피 이제 마스크 굉장히 열심히 쓰고 계신데, 원래 굉장히 허술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대선이 되다 보니까 열심히들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윤석열 후보라는 존재 수업 분석이라고 이제 나와서 한번 구경을 해보죠. 강점이 전공일체 여론에 대해서 있고 제1야당 대선, 공정과 상식 원칙 중시라고 이제 후보 쪽에서 주장하는 거고요. 정치 신인의 신선함이라는 게 강점이라면 반대로 이게 약점이 되기도 하죠. 검사 출신 거부시가 꼰대 부장님이고, 정치문법에 대한 낮은 이해도, 쉽게 얘기해서 정치적으로 얘기가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터뷰 자체를 거의 안 하죠. 그러니까 자신이 정해진 거에 대해만 대답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회 같은 경우 대장동 의혹, 바로 이재명이란 존재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겠죠. 또한 야권 단일화가 되게 된다면 이제 안철수 후보가 손을 잡게 됐을 때 답이 달라지게 될 거고요. 2030 세대 확장 가능성에 대해서 결국
이준석 후보와 손을 잡게 된 이유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위협에 대해 잦은 설화라는 게 혀로 일으키는 화죠. 본인의 말 실수가 굉장히 많이 있게 되는 게 문제고, 이것은 비단 이제 정치의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 중에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유난히 좀 이게 많은 편에 들어가서 말을 아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부인 장모 리스크인데, 장모 같은 경우는 예, 무혐의로 나오게 됐습니다만, 그래도 사람들이 거기에서 개변적인 것들이 많이 있을 거고요. 부인의 활동 같은 경우도 지금 보게 되면 어떤 활동이 맞는 건지 제대로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부적 선대위에서도 사실 이런 활동에 대해서 좀 제약을 걸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중도층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그 보수 쪽에서는 거의 다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만, 중도 같은 경우도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할지는 모르지만 계속 지켜봐야 될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둘의 봉합이 불안정인데 정권 교체까지는 우선 참겠다라는 이미지로 가는 것 같고요. 기존 선대위가 이제 다 빠지게 됨으로써 이제 약간의 해처 모여식의 형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바로 이제 애플 TV부터 훌루, 디즈니 플러스, HBO 맥스, 아마존 프라임까지 넷플릭스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 HBO가 의외로 제일 비싸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많이 보지 않는데 바로 이 OTT 시장에서 나와 있는 것들이죠. 스트리밍 서비스가 진행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넷플릭스도 어떻게 보면은 자 1월 달에 굉장히 많이 주가가 빠졌어요. 21% 정도 확 빠지게 되는데 디즈니 플러스의 약진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디즈니가 별로 힘을 못 쓴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만 세계적으로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굉장히 디즈니 플러스에 대한 선호도가 높습니다. 아무래도 넷플릭스와는 다른 시장 세분화 전략이 있고, 비단 이것이 이제 그 나이든 어른 쪽의 성인들에 대한 소구가 없느냐, 기타 등등 아이템들을 보게 되면 뭐 마블 라인부터 시작해서 스타워즈 라인이라든지, 우리나라엔 스타워즈가 인기가 없는데 여기에서는 굉장히 하나의 중요한 문화로 인정받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디즈니가 성장하게 되고 관련 주식들도 상승하는 거 보게 되면 디즈니가 어디까지 쫓아갈까라는 것들이고요. 또한 우리나라는 토종 OTT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런 스트리밍 서비스들이 어떻게 지금 다툼이 될까라는 거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지역의 웹툰이에요. 이제 표면에 나와 있는 이 지역이라는 거에 대해서 다른 것보다 우리나라의 그 제작비 자체가 거의 10분의 1 수준이에요. 오징어 게임도 여러분 생각보다 굉장히 적은 양을 투입해서 만든 건데, 이게 뭐에 비교가 되는 거냐면 실제 넷플릭스 자체 드라마나 기타 등등 컨텐츠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굉장히 큽니다. 근데 이제 한국 컨텐츠가 이렇게 먹힌다라는 것을 파악을 했고, 이 한국 컨텐츠가 먹히는데 이 컨텐츠 자체의 제작은 낮고 사람들의 선호도는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결국 2022년도의 스트리밍 전쟁은 어떻게 보면 이러한 한국의 컨텐츠, 양질의 컨텐츠를 얼마나 복구할 것인가라는 것들이고요. 오징어 게임 같은 대작이 나오기는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그와 유사한 다른 컨셉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계속 나온다라고 하면 입장은 받게 될 겁니다. 또한 디즈니 플러스 역시 몇 가지 예능들부터 시작해서 자체적으로 공개한 몇 가지가 지금 하나씩 꺼내게 되면서 US 스트리밍 서비스가 어디까지 싸우게 될까라는 건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작과 관련된 컨텐츠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지금까지 서비스 받던 비용에 대해서는 조금 더 비싸지지 않을까라는 게 전반적 예상입니다. 자, 뉴클리어 여기 지금 뭐냐면은 핵에 대해서 지금 핵확산 금지 조약 NPT에 대한 이야기죠. 예,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라이프레이션 트리티 맵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핵 보유국들에 대한 체크가 나와 있죠. 언제 처음 이제 핵을 만들었고 이걸 하게 된지, 인디아, 러시아, 파키스탄, 차이나, 노스코리아, 북한. 2003년에 해서 2006년에 이게 있다라는 것을 찾았고, UK나 프랑스, 이스라엘도 있고요. 사우스 수단, 남수단 또 이게 있습니다. USA가 지금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런 나라들이 핵 보유국이고 5개 핵 보유 공동 성명을 통해서 방어석 목적으로만 반드시 핵을 쓰겠다는데, 이것도 어떤 해석에 대한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죠. 과연 그것을 방어라고 반드시 봐야 된다라는 거기 때문에 원칙상 전쟁이 선제적으로 일어나는 경우는 매우 드물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런 방어적 목적의 공동성명을 했다라는 거, 미국과 러시아, 중국과 영국과 이런 얘기들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일종의 핵우산 정책에서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죠. 이게 동맹에 대한 핵우산인데 이게 지금 나타나서 어떤 변화를 줄지는 지켜봐야 됩니다. 적어도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직접적으로 공격을 받기 전까지는 핵무기 사용이 없는 거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핵무기 감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진행해야 될 텐데 생각만큼 핵외교라는 게
호락호락하지 않죠. 그래서 5개 핵부의 공동 성명입니다. 핵무기 보유국 간 전쟁 방지. 보유국의 우선적 책임이다. 그래서 NPT 밖에서 핵무기 개발은 북한이랑 이란 규탁했는데 한 번에는 이제는 이제 보유국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것들. 아까 윤석열 후보가 그 외교안보에 대해서 강대강 핵 대 핵이란 얘기를 했는데 핵이 있으면 우리나라가 강대국이 되고 안전한 나라가 된다?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에요. 예, 거기에 대해서. 물론 현실주의적 입각에서 이렇게 되지만은 대부분의 외교 안보 전문가 입장에서 핵을 함부로 입에 올린다라는 거는 지금 시대에 맞지 않는 태도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도 핵이 있으면 좋겠다. 우리도 세질 수 있잖아라고 하게 되는데 그때는 북한만을 적대하는 게 아니게 됩니다. 일본이나 중국, 러시아까지도 우리 사정권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핵전쟁은 승자가 있을 수 없다. 모두가 공멸하는 것이다. 라는 걸 기억해야 되고 핵무기 사용과 억제하고 방어적 목적에 사용되는 이번에 결의한 내용이죠. 안보나 해구산의 기본 지지 같은 것들 이런 것에는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게 되면서 차후에 이런 것들이 확산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들 기억하시면 될 겁니다. 자, 지금 보시면 신뢰도 주사용 임플란트 각 치과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임플란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스템을 가장 먼저 사용하고 있죠. 신뢰도가 가장 높고 실제로 비용 자체로 오스템이 가장 비싼 가격을 취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임플란트를 심은 입장인데 이 임플란트에 대해서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이제 이빨을 넣은 게 아니라 이빨에 붙어 있는 바로 그 나사입니다. 그래서 그 임플란트로 뼈대를 만들고 그 위에다가 이제 이빨로 들어간 선택을 하게 되죠. 모양에 따라서. 그래서 바로 여기서 이제 오스템을 사용하는 경우가 보다시피 가장 많았어요. 35%, 독점까지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3분의 1은 차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고요. 주사용 임플란트 역시 오스템입니다. 그래서 오스템 많이 쓰지만 신뢰도도 거의 그에 out도는 것을 보여주고 차사용도 21%라 보니까 50% 이상 거의 독점화되고 있는 게 사실이다죠. 한편으로 또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오스템이 가장 좋은가를 떠나서 오스템이 이제 치과 의사들 입장에서는 가장 이윤이 많이 남을 수도 있고요. 가장 고가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렇습니다. 아래 보면 이제 덴티움이나 네오바이오나 뭐 덴티스 디오 전부 다 이제 상당히 신뢰할 수 있는 데요. 비용이 저렴하죠, 상대적으로. 그래서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에 이게 몇십 년 못 쓴다 뭐 이런 얘기를 함부로 할 수가 있는데 이걸 못 쓰는 게 아니라 잇몸을 못 쓰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아래쪽에 있는 거 디오로 아마 넣었을 거예요. 그리고 다른 데도 이제 사용하고 있는 것들 다양하게 있습니다만 외국 것도 많이 있는데요. 이게 국가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이 오스템 임플란트 이런 신뢰를 가지고 있는 데가 한 직원이 엄청난 횡령을 해버렸죠. 이렇게 횡령되도록 이 회사가 가만히 놔두고 있었던 거 제대로 지켜보지 못했다는 거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이 사람이 거의 주식 투자를 했어요. 그 주식에 대해서 금괴를 사고 주식을 샀는데 거의 한 회사에 그냥 주식을 엄청나게 많은 양 8%인가 이렇게 샀었죠. 제가 아마 그 다음 많이 봤게 그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에 대해서 4.3%인가 한꺼번에 사는 건데 이거는 대주주의 역할을 가지게 되고 진짜 그 회사를 흔들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당연히 이러한 그 횡령에 대해서 이것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빠져버린 오스템 임플란트에 대해서 우리는 과연 이게 상장사로서의 자격이 있는가라는 것을 이야기해야 되죠. 그래서 오스템 임플란트가 지금 보다시피 1,880억 원 이렇게 해서 지금 나타나고 있고 횡령에 보시게 되면 1,430억 원 동진세미께 391만 주를 사게 됩니다. 결국 이걸 1,112원에 현금화했다라고 나왔는데 망한 거죠. 이게 생각보다 조정이 안 됐었다라고 보고 있고 결국 이 횡령에 대해서 이렇게 됐고 나머지 금액들 빈 금액은 어디 갔느냐? 바로 이제 금괴를 구입해서 이렇게 됐었던 것 중에 하나고 이 횡령한 사람이 아버지 집에 보관했다가 그 아버지는 자살했죠. 예. 폐륜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아버지까지 보내게 된 건 폐륜에 가까운 행위고 또 자기 가족들이나 이렇게 해서 옮겨놨었는데 이게 정말 우리 국가에 미친 영향은 굉장히 크죠. 결국 이제 여기에 투자했던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주식에 투자했던 사람들도 결국 이 오스템 때문에 한 방에 그냥 사라지는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오스템 임플란트가 들어가 있던 펀드도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우량 주식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도 펀드가 빠진다라는 건 진짜 이 돈이 빠진 러시가 시작되게 될 거고 한 회사가 아니라 그 회사에 있는 한 직원이 이런 식으로 하게 됨으로써 모든 도미노처럼 무너지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장 적격성 심사 질차라고 불러요.
증선 결과에서 15일 이내 15일 추가하게 되면 기업 통지하게 되고 1개월 추가는 상황에 따라 정리할 게 필요해서 하게 되고요. 상장 폐지 개선 기간 부과 여부에서 심의 종료까지 7일 이내 한 번 더 서류 심사를 거친 다음에 기업이 이의 신청 받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오스템은 최대한 시간을 끌려고 하겠죠. 그래서 지금 시간을 끌고 여기 진행되려고 하는데 이게 과연 오스템 한 군데만 이런 일이 있을까요? 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CES입니다. 지금 보시면 CES인데 보다시피 삼성만 이렇게 잔뜩 나와 있죠. 바로 뭐냐면 이게 CES를 실제로 방문한 기자의 말에 의하자면 코엑스인가? 라는 생각을 했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너무나도 한국 기업들이 부스들을 대부분 다 차지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IT나 전자부문 기술 트렌드를 수하는 CES 라스베가스에서 열리게 되는데 이게 지금 싹 다 한국 기업들 위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너무나도 이제 많은 기업들 중에 특히 우리나라는 1,300개 기업입니다. 참가국이 몇 개냐면 2,200개니까 우리나라 기업의 참여도가 60%를 넘어선 거죠. 그러니까 67%? 이 정도 되는데 보다시피 절반 이상이 한국 기업들을 이렇게 도배가 돼버린 상황이고 외국 사람들이 이렇게 구경하고 여러분들 그 인터넷으로도 온라인으로도 이걸 참여해서 구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 결국 한국의 모든 기술들에 대한 전시회처럼 돼버린 상황이 돼버렸죠. 그래서 이제 다양한 기업들이 본인들의 기술들을 전달하고 또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이제 환경 친화적 ESG와 관련된 여러 가지 안건도 많이 내놨습니다. 삼성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다시피 이렇게 보여주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 CES에서 바로 그 메타모빌리티죠. 로보틱스 앤 메타버스라고 해서 중앙원 모빌리티나 메타모빌리티를 CAE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 로보틱스 개발을 통해서 다양하게 이제 이 로봇들이나 이게 이동하는 데 대해서 자연스럽게 이동할 수 있고 자동차가 자율주행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여기서 공개가 됐고요. SK 같은 경우는 마저 환경입니다. 그린 포레스트 파빌리온이라고 하죠. 이 녹자시켜서 이렇게 됐는데 4개 구역으로 통해서 완전히 SK가 그 에너지 이노베이션을 통해 이제 환경을 전혀 해치지 않은 어떤 개발에 대해서 보여주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마지막 날까지 이제 이 SK 쪽에 많은 부스에 사람들이 왔었고 또 이런 대기업뿐이 아닙니다. 중소기업의 어떤 기술을 갖고 있는 스타트업 기업까지 전부 다 참여하게 되면서 굉장히 많은 혁신상이나 기술의 제품에 대한 호평을 많이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특히 헬스부터 모든까지 기술 제품까지 우리나라가 수상을 했는데 이게 2021년에 101개를 수상했는데 이번에 수상한 건 139개죠. 거의 뭐 우리나라 지배 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이걸 봤었을 때 우리나라는 참여하고 별로 약한 게 아닙니다. 굉장히 큰 가전제품에 대한 굉장히 큰 상이니까 뭐 이거는 지금 우리나라가 또 무역 8위까지 올라가고 코로나 이전보다 최고의 수출을 했었죠. 그래서 경제적인 면이나 이런 데서 굉장히 앞서 나가 있는 게 사실이다. 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비마진이 DMZ입니다. 남방 한계선 있고 GOP 대대 있고요. 지금 보면 민경치에서 한국군 집회에 대해서 북한군 영롱하고 북방 한계선 철책이 그쪽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게 되고 여기 보면 추진 철책이라 GP 보용이 있는데 이 GP가요 안쪽에 있어요. 이 남방항해선 철책에 대해서 여러분이 뭐 설날 되게 되면은 군인 찾아갖고 이렇게 그 뒤집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 뒤집는 게 뭐냐면 그 철판을 이렇게 돼 있는데 고무줄로 이렇게 연결돼 있고 이걸 뒤집음으로써 내가 여기를 지나갔다라는 흔적입니다. 그러면은 짝수시에는 빨간색으로 돼 있으면 그 다음에는 홀수시에는 노란색으로 뒤집혀 있어야 이 철책을 확인했다라는 거죠. 실제 이제 해야 되는 게 그 앞에 철책이나 이게 뚫린 건 없는지 하나하나 확인하고 하나하나 넘겨가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저 잘 알아요. 제가 이제 백골부대라는 데 있었고요. 이 백골부대 GOP 부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기엔 GP가 이렇게 보이고 GP 친구들은 뭐 1년에 한 번씩 순환하게 되는데 통로가 이래서 부시차 가는 거 있고 주변에 보게 되면 이 안에서 주변을 관찰하고 또 문이 있으면 이쪽에서 소위 말하는 수색대나 이런 데 들어가서 매복부대 들어가서 이제 훈련을 하게 됩니다. 건너편에 이게 어느 정도 거리냐? 우리가 매우 좁아서 거의 800m 정도였거든요. 이게 굉장히 맑기 때문에 가시거리가 멀리까지 보여서 북한군 움직임이 다 보여요. 그쪽에도 훈련받고 걔네도 눈치 주고 하는 거 다 봐서 처음에는 그 적군이 다 죽여야 된다 이게 아니에요. 아 쟤네도 초소 경계 쓴다고 고생 많이 하는구나. 이게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가게 되면 이제 한국은 GP 위쪽에 이제 보이죠. 북한군은 이제 인구가 우리보다 적고 이게 많다 보니까
우린 초소별로 다 들어가 있는데 이쪽은 이제 벙커 하나 만들어 놓고 한 두세 명 들어가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이 DMZ 같은 거 GP를 이걸 뚫고 나와가지고 월북을 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게 문제죠. 대표 전위가 22사단이고 그래서 사단장의 무덤이라고 불리게 되는데 넘어왔던 사람이 다시 그쪽 길로 다시 넘어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체조를 전공한 사람이라 이런 움직임이나 이게 굉장히 빨랐던 사람이죠. 그래서 GOP 철책 넘어 3회 월북을 하게 됐었고 이쪽이 이런 일뿐만 아니라 굉장히 좀 많이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있죠. 이쪽에 22산 바닷길도 있고 지켜야 할 때가 통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쪽 문제가 커요. 이게 국군이 허술해서라기보다는 저는 이제 이쪽에서 근무한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지키기 힘듭니다. 그러면 더 군인들이 많아지는 제가 알기로 이제 절대적인 숫자량도 줄어들었고 전자기술에서 티어지나 열추적이나 전자감시 장치 다 있다고 하지만 그것도 전적을 한꺼번에 다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돌아가면서 위험 지역을 이렇게 보는 시스템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반 전체 철책 넘어서 이렇게 됐다. 폐쇄로 카메라 철책이 녹화됐는데 영상 감시에 놓쳤다. 영상 감시병이 이걸 하나하나 다 봐야 되는데 이 사람이 넘어가는 게 금방 지나가는데 이걸 확인을 못했다라는 거죠. 결과 9시 20분에 월북 정향 파악하게 되고 신원미상 넘어갔다, MDG 넘어갔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이 넘어가게 되고 공개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만 이쪽 제압 부대 모든 간부부터 위에까지 싹 다 문책입니다. 예, 그래서 한 방에 끝장나게 되고 이 사단장은 이제 진급도 안 되게 되는 것 중에 하나죠. 왜 이렇게 허술한가라고 했었을 때 이게 그만큼 어떤 인력이나 이런 면에 있어서 이쪽에 있게 되면 정말 지키기가 쉽지 않다라는 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고요. 반대로 이제 넘어온 사람도 있습니다. 넘어온 사람도 있는데 이 넘어오는 사람도 갑자기 이쪽에 오게 됐었을 때 그때 뭐 북한에서 왔다라고 해서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검진을 거치죠. 실제로 정말 넘어오려고 해서 했는지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라는 걸 확인하는 게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게 어떤 사고를 치거나 문제를 일으켰을 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사례도 있어요. 북한으로 건너가는데 다시 복귀시켜버린 케이스. 바로 뭐냐면 다른 나라에서 이제 사고를 치거나 빚을 지고 가고 그쪽으로 도망간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최근에 이걸 수용을 안 하고 있는 상황도 있습니다. 자, 극초음속 미사일 지금 나와 있죠. 그래서 극초음속 미사일에서 위성 요격을 지금 할 수도 있다라고 해서 첨단 무기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극초음속, 초음속을 넘어섰다예요. 그러다 보니까 위성의 이동이나 이런 것들을 포착을 통해서 목표물에 맞출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되고 이걸 위해서 이제 해까지 날라온다라고 한다면은 진짜 잡을 수가 없겠죠. 시속 6,000km 이상으로 활강을 합니다. 시속 6,000km. 1시간에 6,000km를 간다는 거죠. 여러분 그 자동차 속도 해가지고 고속도로에서 100km죠. 100km에서 110인데 그거 60배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탈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30이나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기 때문에 요격을 하기가 쉽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라고 하게 되고 미사일 방어막이나 이런 것이 절대 통하지 않는 기술들이 등장하게 됐고 똑같이 이제 북한에서 지금 하는 것도 이 극초음속 미사일이기 때문에 여기다 싣게 되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얘기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죠. 이 마하 넘버라고 불러요. 그래서 초속보다 이게 몇 배인가라고 하는 게 마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보다시피 서브소닉은 마하보다 작은 것들, 초속보다 낮은 것들, 음속보다 낮은 거, 음속과 같은 트랜스소닉 같은 거고요. 슈퍼소닉 들어봤죠? 이게 음속보다 더 크다 엄청 빠르다라고 하이퍼는 5.0 이 마하 단계가 되고요. 이 마하라는 건 그래서 우리가 음속을 기준으로 음속 1 하고 같으면 1을 받게 되고 그거 이상일 때 몇 배 빠른가라는 것을 판단합니다. 보통 시간당 1224가 되니까 초음속이 뭐가 되냐면 바로 6,000km 5배가 되는 바로 이 하이퍼소닉 단계가 된 거기 때문에 이걸 저격하려는 건 매우 쉽지가 않다라는 거고요. 나름대로 이제 중국은 마하 10까지 지금 개발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미사일이 엄청나게 빠른 나라에 해당하게 되죠. 자,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의 사면까지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이 되게 되면서 이 특별 사면에 대해서 결국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의도에 대해서 판단하게 되겠죠. 우선 이게 대선용이다라는 것도 있고 박 전 대통령의 건강이 지금 매우 안 좋습니다. 바로 지금 병원, 서울 삼성병원도 아마 이송된 걸로 알고 있는데 바로 이쪽 이동돼서 병원에서 석방됐어요. 그러니까 감옥에서 나온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나오게 된 거고 삼성서울병원, 서울 성모병원에 치료받다가 삼성서울병원에 지금 입원해서 치료를 받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면이라는 게 사실은 이 뇌물수수나 어떤 배임죄나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여러 가지 이제 죄 중에서도 악질죄 같은 경우는 이건 사면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지금 자성의 목소리로 나오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이 사면 카드를 활용하게 됨으로써 정치적인 어떤 갈등을 봉합하거나 또는 실제로 사면이 필요한 사람도 당연히 있겠죠. 라는 것들을 챙겨줘야 됩니다만 어떻게 보면 이 탄핵이 이루어진 계기가 국민들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인데 이걸 이제 사면으로 이렇게 중간에서 풀어버리게 되면 이건 아쉽지 않냐라는 견해도 있고 한편으로 이 건강이 안 좋고 또 박근혜 대통령 지지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걸 너무 잡아두는 것 좋지 않다라고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선진국의 특별사면 제한 규정을 보면 탄핵소추 확정된 전직 공무원의 특사가 불가합니다. 그럼 탄핵소추가 됐으니까 박근혜 대통령 나오는 게 안 되는 거죠. 하지만 MB 이명박 같은 경우는 가능한 건데 워낙 죄질이 그래서 들어간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위장행정 박결 후에 5년의 경과에 특사 불가라고 나와 있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테러 문제 전쟁은 반일 이건 특사의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제외하고는 할 수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큰 편에 해당하게 되고요. 특사 이뤄져도 법원 재판은 그대로 진행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법원 재판을 통해 또다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 법원 의견 청취 의무하고 무리 일으키면 특사 철회 같은 거 중간에도 바꿀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특사를 해서 나왔는데 이 사람이 사고를 치게 되면 다시 넣을 수 있는 제도가 있고요. 유기징역자는 형기 3분의 1차인 특사 불가. 그래서 15년이 나왔으면 5년은 반드시 채워야 되는 거고 무기징역은 10년 지나면 특사 불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광복절 특사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이렇게 정치범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모범수들이라고 하죠. 이제 살인했거나 이런 사람들도 상황에 따라서 이제 형기를 어느 정도 채우고 그래서 심사를 통해서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풀어주는 경우도 당연히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가장 큼직했던 9개 한 자릿수에 있는 시사 상식이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